인물을 중심으로 당대의 패션 문화를 살펴봅니다.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잘한다. 이거 프리스타일로 그렇게 막 나와? 네. 아이씨, 첫 번째. 완전 서출구네. 첫 번째 인물은 김상혁입니다. 상혁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 계보로 이제 방송에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쭉 이어가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아이돌로만 할 거예요? 아니 뭐 있겠죠 뭐. 근데 이 아이돌을 좀 건드려야겠다. 우리가. 그쵸. 네, 그래야지 우리도 좀 조회수를 빨아먹어야겠다. 그럴 수 있으니까. 늙은 아이돌. 그래서 이제 최근 아이돌까지 쭉 이제 흘러오면서 이제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출연하면서 그쵸.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스테이 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00년대 초중반이죠. 한 3년? 2년, 3년, 4년. 4, 5, 6? 3, 4, 5, 6? 한 요쯤에 아주 그 시절이 되게 지금에 비하면 훨씬 호황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패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무렵의 어떤 중요한 패션 아이콘이었던 김상혁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혁 하면은 요즘 세대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모르더라고요. 95년생이라서. 그 뭔지 모를 법하죠. 왜냐면 활동을 이제 중단을 하고서 그때 음주운전 때문에 그랬죠. 그쵸. 그래갖고 한동안 그냥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제 세대 성호형 세대 말고 제 세대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사람이 웃겨. 사람이 이제 웃기는 타입으로 좀 이제 예능 같은 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반응이 좋았었고 요즘으로 치면 김희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렇죠. 좀 네. 비슷하죠. 아이돌이고 곱상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깨는 그런 웃기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인기가 좀 좋았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남자애들한테는 어떤 패션 아이콘으로 좀 유명했었던 게 추밍백이라든지 뭐 버버리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운동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되게 이 양반이 좀 어떤 비전 같은 걸 보여줬었죠. 이제. 약간 강남룩이었죠.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확실히 내가 멋을 내고 있다라는 걸 티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을 이제 선보이면서 그리고 기존의 어떤 스타일과는 좀 많이 궤가 달랐었어요. 이 사람이 보여주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젊은이들, 20대 한 초중반의 젊은이들한테 되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래서 안양 같은 데 가면은 다 이렇게 김상혁 같은 그런 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양에서요? 네, 안양에서. 강남룩을 시도했는데 안양에서 떴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안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한 5년쯤 지나서? 이게 낙수 효과예요. 낙수 효과예요. 저희 안양 일본가 같은 데 가면은 그 버버리 티 쪼가리에다가 뭐 몇 개 트레이드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것들도 한번 짚어볼 터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김상혁과 그 당대의 패션 문화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예인과 관련된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서구 형이 한참 또 이 무렵에 이제 패션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좀 강의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소개팅 전문가답게 아주 알찬 그런 강의 구성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아주. 명상을 까니까 의욕이 엄청 떨어집니다. 역시 한국인. 자, 그래서 김상혁 하면은 이제 이거를 좀 빼놓고 갈 수가 없겠는데 버버리 블루라는 게 있었어요. 블루라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블루라벨과 블랙라벨. 지금은 이제 이게 안 나오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되게 인기가 좋았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정체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버버리인가 보다 하고서는 그렇게 봤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썰을 한번 좀 풀어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뭐 아이돌이냐 좀 얘기했지만 그 패션 아이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패션 아이콘을 보면서 과거의 패션도 같이 얘기한다. 네. 그래서 이런 건데 뭐 사실 현재까지 쭉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 어떤 기억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공식적인 자료나 논문 같은 걸 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은 조금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100%만 좀 근데 뭐 간단히 말하면 김상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2000년대 초중반에 예능과 패션의 아이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그렇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사실 어떤 종류의 음주운전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전까지 거의 탑 클래스의 활동을 보여줬고
그 전까지는 이제 아이돌이 약간 클릭비의 모범생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반해서 이 친구는 약간 살짝 나사 빠진 듯한 그런 포지션을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왔죠. 맞아요. 진짜 네. 오늘날의 김희철 포지션이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뭔가 외모적으로 굉장히 빼어난 또 그 멤버 중에 한 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뭐 클릭비는 다 엄청 잘생긴 분들이 많았죠. 맞아요. 네. 오종영.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패션 아이콘적인 어떤 느낌들에서 그 김상혁이 뭐 입고 걸치고 다니는 것들이 정말 대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대유행이 뭐 이게 전국 단위의 엄청난 유행이 되기에는 그 아이템들이 너무 희소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버버리는 뭐 지금의 버버리만큼 유명했지만 네, 그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엄청 입고 다녔던 옷은 아니었거든요. 조장 선생님 90년대까지. 조장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말 고유 명사화된 바바리 코트. 그게 바바리. 버버리의 이 게버딘 코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트렌치 코트. 근데 그것 같은 경우도 80년대, 90년대까지 그 바바리의 어떤 느낌은 뉴욕 특파원. 뉴욕 특파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김상혁 씨 룩을 보고 백화점에 버버리 샵에 가면 그 옷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버리는 진짜 뭐 전문직 남성 직종들이 입는 뭔가 겨울과 가을에 어떤 그 우비 같은 외투,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타 브랜드들, 그러니까 버버리와 지금 현재 비슷한 선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뭐 루이비통, 구찌, 발렌시아가 뭐 등등등, 뭐 발렌티노 등등등이 그 당시에 90년대 어떤 하이엔드 패션 시장을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 그들도 거의 멸망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지금이 저도 뭐 저기에 루이비통 가방 2개나 가지고 있지만 잔잔한 자랑. 근데 그 말하자면은 야 루이비통 가방을 사? 그거 할머니들이 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그 느낌으로 느낌이었죠. 꽤 사실.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80년대는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요. 90년대에도 그런 느낌들이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라이센스를 남발하고 그 구찌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양말 같은데 파울로 구찌 우산 같은데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게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 라이센스 한 거죠. 그래요. 뭐 피에르 가르댕, 그게 대표적인 망가진 브랜드의 사례죠 이제. 그렇죠. 리나리치, 리나리치, 파쿠라반. 그러니까 그게 파쿠라반, 시슬리.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에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봐요. 네, 왜냐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직진출을 전 세계적으로 다 하기도 어려웠고. 그렇죠. 일단 유통 구조 자체가 달랐고, 그렇지. 그리고 새로운 시장들은 존재했는데 그쪽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맞습니다. 그런 나라에 네. 대해서. 네, 맞습니다. 패션이 아직 글로벌화되진 않았던 시절이죠. 네, 그래서 뭐 그랬지만 결국 그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매출을 올렸을지언정 실제로 그렇지. 그냥 브랜드 이미지는 그냥 엉망이 된 거죠. 똥망이죠, 똥망.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구찌 왜 입냐? 파울로 구찌 저거 35,000원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뭐 입생로랑 정장 같은 것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아저씨들이 입고 네. 다니는 그 약간 이장님 같은 분들이 맞아요. 여기 그 이장님이 YS. 이장님인데 YS에 서 있어. 네. 지금 저기 뭐 저 동묘 같은 데 가면 나올걸요 진짜. 그렇죠. 네. 그거는 그거는 뭐 외국 사람이 봤으면 이 나라는 되게 잘 사는 나라인가 보다. 구제 입생로랑이라고 나와 있는 야, 것들은 네.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좀 멀리 가긴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대를 거쳐서 2000년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그 세기말 그 정도 시기에 패션 브랜드들이 말하자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명품으로 더 큰 시장을 럭셔리 마켓으로 아주 견고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미지로는 힘들다. 안 된다. 젊은 피들이 수혈이 됩니다. 톰 포드, 마크 제이콥스 그리고 버버리의 크리스토퍼 베일 같은 사람들이 에디 슬리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중반을 지배했죠. 네, 그리고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워낙 그 스테디셀러가 많은 브랜드였기 때문에
영국에 아주 탄탄한 또 지지 기반이 있고, 그렇죠. 네, 아주 뭐 그냥 뭐 왕족들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중산층까지 다 입는 브랜드잖아요. 다 입어요? 네, 그런데 우리 엄마도 입어요? 그들 만나봤어요? 왕족들과. 하이 나이스 투 미츠 네. 사진으로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역시 전문가야. 그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고루해지고 사실 그 당시에 경쟁 브랜드 프랑스나 이제 타 유럽의 경쟁 브랜드들이 이미지를 바꾸고서 갑자기 폭발적인 신장을 경험하게 그쵸. 됩니다. 그 주요 사례가 이제 디올, 존 갈리아노, 네, 그리고 갈리아노 디 루이비통, 마크 제이콥스의 마크 제이콥스. 네, 그리고 뭐 그냥 톰포드의 구찌죠. 그쵸. 저는 그 셋이 그 당시에 3대장이었다고 봐요. 3대장이죠. 플러스 한 명 정도 더 하자면 이제 알렉산더 맥퀸의 지방시를 아. 들 수 있는데 지방시는 지금 정도의 이런 급이, 일반적인 급이 어려웠어요. 럭셔리 브랜드는 어려웠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때는 거의 뭐 그냥 네. 지방으로 거의 네, 가고 있었던 네. 네, 그런 시기였는데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었고. 근데, 네. 근데 버버리는 이제 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다른 궤도가 좀 있었던 게 본 브랜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브랜드의 헤리티지보다는 좀 멋있게 요즘 느낌으로 이제 디자이너 그걸 가고, 근데 일본에서는 각가지 이제 라이센스 브랜드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맞죠? 일본에는 라이센스를 우리나라 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달라요. 했어요. 예. 일본은 진짜 달라요. 아주 정교하고 네. 그 브랜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좀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김상혁 씨가 입고 다녔다는 그 젊은 느낌의 버버리는 일본에서 라이센스하는 버버리 블랙 라벨, 블루 라벨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었던 맞습니다. 거였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말하자면.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라이센스를 가져가면은 가끔은 그 원래 그 메인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그치. 그래서 뭐 저한테는 그게 프레드 페리도 되게 그 인상이 컸었는데 제팬메이드가 좀 확실히 품질이 좋고 디자인도 되게 쌈박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방통이라든지 뭐 당통? 당통이라고 그 우이 비슷한 거 단톤이라고 있는. 당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일본으로 라이센스를 주면은 그러면 좀 멀쩡하게, 그리고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버버리 원래 영국에서 하는 이제 데서 수트를 입어보면 어딘가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블랙라벨 버버리 그때 아저씨 아니었지. 입으면 좀 이렇게 디오롬모 같이 이렇게 얄쌍하고 그렇게 막 좀 컨템포러리한 그런 맛이 있죠. 맛이 있는 옷들이 있었단 말이죠. 음. 리바이스도 마찬가지로 리바이스도 일본에서 일본 맞아요. 라인이 또 따로 있었고, 아마 김상혁 씨도 아마 그 당시 리바이스가 그런 맞아요. 옷들이었을 많이 거라고 입었어요.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주제로 좀 돌아와서 예. 이제 다시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돌아버리네. 세계사에 대한 얘기를 그만하고 네,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제 글로벌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취임을 하고 그가 했던 가장 진짜. 큰 역할은 버버리를 해체하는 거였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클래식 체크를 해체하고 확대하고 탑 컬러를 넣고 그렇죠. 새로운 종류의 디자인을 시도해서 정말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종류, 그리고 패션 인사이더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종류의 버버리를 만들어서 막 그런 작업들을 했고, 실제로 플러스업으로 평이 대표되는 굉장히 좋았고, 제 그 2003년에 가입한 제 이베이 아이디도 그래서 그 프로썸 원 인데 그 이베이 계약 안 아이디인데 돼요. 그 프로썸이 사실은 그 라틴어로 전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프로썸의 PROSUM이 아니라 PRORSUM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때 스펠링을 착각해가지고 PROSUM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잘못된 여러분 해킹하십시오. 단어를 쓰고 있는. 네. 돈도 없을 텐데 거기 뭐 이제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정으로 다시 돌아보면 버버리 프로썸의 크리에이티브가 한국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 한국은 명품을 막 갤러리아 명품관 같은 곳이 받아들이고 있던 시점이어서 사실 그 명품의 소비 패턴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눈에 띄는 아이템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맞아요. 그 당시 뭐냐? 구찌 번거지, 구찌 힙색,
구찌 스니커, 김정은 프라다. 프라다 스포츠 뭐 스니커, 신발. 구찌 백팩, 신정환. 구찌 신정. 페레가모 뭐 간치니 로고 달린 맞아요. 로커, 예. 그 수준이었죠. 예, 그런 것들에 이제 폴로 랄프 로렌, 리바이스, 음. 빈폴 뭐 그때는 뭐 심지어 무슨 지오다노 이런 것도 많이는 입었는데 지오다노 입고 있으면 약간 좀 안 쳐주는 느낌도 있었어요. 마루 이런 거 입었어요. 마루는 밑에 진짜 마루 꺼지는 거지. 그거는 개 떨린다. 진짜, 절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강북 쪽은 제가 강남 강북 지금 얘기하면 웃기지만 예, 그때는 진짜 무슨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아 무조건 있었죠. 시대의 벽이 있었어요. 강북 힙합 전사. 예, 그러니까 강남. 강남 힙합 전사예요? 강북은 이제 그 알라딘 아. 구두를 신고 그 스키니. 맞죠. 노게. 노게. 근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편파적이고 아주 좀 뭔가 지역적인 네. 무슨 진짜 뉴올리언즈 이런 데처럼 되게 지역적인 패션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버버리가 그 대열에 낀 거예요.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대열에 젊은 사람들의 키포인트 아이템 유행으로 끼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있잖아요. 그때가 그 버버리의 전성기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래식 체크가 얼마나 좋아요. 입으면은 친하기로. 누가 봐도 나 버버리야 이런 그쵸. 옷이잖아요. 버버리야 십새끼들아. 그래서 뭐 구찌 번거지에 버버리 뭐 셔츠를 입고 뭐 그냥 폴로 반바지에 프라다 스포츠 스니커즈를 신는다. 이 정도면은 그냥 끝이죠 뭐. 그냥 끝판왕이에요. 복잡하네. 네. 근데 심란하네요. 네. 뭐 그랬지만은 사실 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당시 한국 패션이 뭐 지금도 일종의 뭐 인터랙션 상호작용들이 있지만 그 스트리트웨어의 거의 초창기 시기이기도 하죠.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의 스니커즈들이 본격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을 저는 90년대 중반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그런 마케팅도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 지금은 엄청 하잖아요. 패션으로 안 봤지. 그러니까 스포츠로 네. 봤죠. 스포츠는 스포츠였고 패션은 패션이었는데 이제 뭐 요지야마모토나 질센더 같은 사람들이 그걸 깨면서 용감하게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가 사실 패션이 된 건데 이제 그와 같이 동시에 이제 지금 말하면 너무 오그라들지만 이거 팩트니까 그때 정말 니폰필이라는 게 니폰필 아주 중요합니다. 있었거든요. 니폰필. 추후에 이제 유로필 유로필이 생겼. 옴무 스타일 뭐 이렇게. 진짜 너무 니폰필. 근데 그 가끔 이제 막 그 멸망했던 2000년대 초반 패션 이런 거 보면 그 이렇게 상고머리 같은 거 하고 그 남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이제 그 피해자들이거든요. 피해자. 가담자. 근데 저도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일본 막 그 문화가 한국에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니폰 막 일본스러운 어떤 스트리트 웨어들이 한국에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일본 나이키라고 해가지고 일본 나이키. 여기 계신 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안 들어오는 그런 그치.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행으로 이렇게 멀티샵 문화와 연동이 되는. 그쵸. 필웨이에서만 살 수 있었던. 이제 사실 H.O.T의 장우혁 이런 사람도 패션 아이콘이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막 유승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은 나이키 신발이 모다라고 널리 퍼지진 않았어요. 퍼질 만한 루트가 없었거든요. 신문에 안 나오니까 잡지에도 안 나오고. 근데 이거를 깨알같이 알고 이제 90년대 스니커즈 문화를 받아들인 중고딩들은 눈 돌아가고 환장해가지고 저희 막 강남 뭐 구청 앞에 있는 나이키 매장 뭐 그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 나이키 나이키, 매장 전설. 이런 데서 이제 하나라도 소량 발매된 나이키 제품을 사려고 사람들이 막 친구들끼리 엄청 그 정보 공유하고 그랬거든요. 거평풀에 짭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일본 거평지야.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버버리 블루라벨과 블랙라벨이라는 그 일본의 사뇨 쇼카이 그러니까 사뇨 상사라는 곳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었던 일본 버버리 제품들이 한국에 그 아이돌 팬들이 찍은 스캔본 잡지들과 함께 맞아요.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자 지금 방금 얘기하다가 인터벌이 되게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 김상혁이 입고 다녔던 그 버버리가 이 버버리고 아까 전에 그 저하고 성호 형이 잠깐 얘기했었던 이제 그 일본 라이센스로 이제 만드는 그 버버리가 이 버버리입니다. 이제 자 계속해 주시죠. 네. 꼼비지 버버리. 그래서 이제 그 블루라벨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게 왜 한국에 유행했느냐를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일본에 카튠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카튠이라는 그
저기 그 회사 어디죠? 자니스. 자니스라는 이제 남자 아이돌 전문 기업이 이제 뽑아내는 그런 전문이 있다는 것도 웃겨요. 근데 진짜 남자 아이돌만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자니스의 그 새로운 아이돌 거기도 이제 말하자면 연습생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멤버들을 구성해가지고 뭐 내보내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죠. 아라시. 그러니까 근데 그 카툰에 그 카메나시 카즈야라는 친구가 카메나시 카즈야. 카메나시 카즈야라는 아이돌이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어요. 중고등학생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교복을 입고 젊구나. 이제 그쪽에 이제 또 스토커들이 열성 팬들이 막 찍은 사진들이 한국에서도 막 문구점 같은데 300원에 팔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 옛날엔 네. 사진을 찍어서 팔았어. 맞아, 그거. 맞아, 맞아. 그런데 그가 말하자면 일상복 요즘으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공항 패션 같은 공항 패션 거죠.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출퇴근 패션이 걔는 이제 등하교 패션이지 학생이니까. 근데 그때 정말 무슨 아빠가 버버리 사장인 것처럼 버버리를 그 존나 버버리 좋아하고. 블랙라벨 블루라벨들을 졸라 맨날 별났죠. 입고 심지어 무슨 쇼핑백도 메고 다니고 지금도 찾으면 나와요 그 사진들이. 근데 그러면서 그 라벨의 존재가 저는 한국에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패션 일본 스트리트 패션을 다룬 잡지들에도 버버리 블루 블랙라벨이 광고를 아주 많이 했어요. 캠페인 광고도 하고 뭐 모델들이 입고도 나오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한 거죠. 이거는 그쵸. 젊은 어린애들. 층으로다가. 그러니까 진짜 밀레니엄이 막 도달했을 때 그때 밀레니얼 세대들을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인 영국 버버리보다 그 버버리가 쌌습니다. 맞아요. 쌌어요. 프라다와 쌌어? 미우치아 프라다와 저렴했어요. 그 저기 미우미우의 관계처럼 적어도 한 30% 정도 체감으로 쌌던 걸로 기억해요. 쌌을 수도 있어요. 더 더 쌌다고? 더 저렴했을 수도 있죠. 얼마나 싸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스타일도 그러니까 패턴도 아시아에 맞는 그쵸. 좀 맞아요. 슬림 네, 핏이고 맞아요. 일본인 체형에 맞는 그런 핏이었고 사실 그때 이제 유러피안 브랜드들은 대체적으로 아시안들이 입기엔 너무 컸어요. 네. 지금은 조금 그것들이 많이 맞춰져. 수정이 됐죠. 네. 사실상 저게 그러니까 BI만 버버리의 그 BI를 쓴 거지 완전히 다른 브랜드예요. 맞아요. 나오는 그쵸. 제품들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블루 블랙 라벨이 그래서 인기가 생겼는데 이제 그것들이 그럼 당연히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벌써 2002년이라고 놓고 봐도 18년 전인가? 맞아요. 그러면은 와 씨발 와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직 여전히 해외여행은 부유층이 가는 시대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저기 한 대학생 뭐 혹은 그 뭐 저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나 삼촌뻘 세대들이 그때 이제 계셨던 분들은 평생 외국 한 번 안 나가 보신 분들이 진짜 네. 많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나가봐야 베트남 갔다 오고 사우디 갔다 오고 뭐 성호 형이 그치 진짜 돈 벌러 가는 거지 지금. 서독? 서독 관광 가가지고 여행 광고하고. 관광 외국 여행이 정말 없던 시대였는데 이제 일본 문화도 개방을 하고 9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입니까?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 정말 그 실제 직구를 직구 대행이 아니라 자기가 구매 사가는 대행이 거죠. 아니라 쇼핑을 이제 일본에서 해와서 음. 그 당시 패션의 어떤 좀 한국에서 구할 수 없었던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사거나 사실 그때 일종의 보따리로 사와가지고 머리시작 같은 거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곳들이 거기에 그때 이제 일종의 패션 리더들이었고 패션 리더들이 모이는 매장이 된 거죠. 전 무렵에 이제 뭐 마루이나 뭐 한큐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 존나 많았어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리고 또 한일 공동 월드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블루라벨 블랙라벨 그래서 이제 블루라벨 블랙라벨을 한국에서 많이 입었던 아이돌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이 김상혁이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데 예를 들어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왜 버버리냐라는 거를 지금 와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은 그때는 그 아까 말했던 강남 강북에 진짜 그 룰이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강남의 캐주얼 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특정한 모범생 같은 룩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포츠웨어를 입는 거죠. 그쵸. 솔로 랄프로렌 뭐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라고 입은 건 아니지만 뭐 리바이스 진 리버스. 네. 엔진 이런 거였죠. 엔지니어드 가먼츠도 있었지만 사실 501이나 배기핏의 실버탭 같은 것들이 그땐 더 인기였죠. 네. 그 전에 그거 있었잖아. 타이번 있었잖아요. 아 타이번. 아. 그리고 뭐 닥터 마틴 아. 당분간 그런 것들이 유행일 때 이제 그 어떤 자신의 캐주얼 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명품을 활용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모든 뭐 럭셔리 아이템들을 입는 거는 그때보다는 저는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입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폭 룩이라고 뭐 사람들이 톰 브라운 이런 거 얘기하긴 하지만 뭐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어쨌든 개성을 위해서 입는데 그때는 신분처럼 보였어요. 아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어. 명품이 드러나는 뭔가를 포인트. 활용 점정처럼 하나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촌스러운 건데 그때는 그게 그냥 뭐 국물 같은 거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국물이지 국물. 네, 그렇게 많이 입었고 실제로 음. 그때 버버리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티가 딱 나잖아. 그리고 아직 크리스토퍼 베일리의 버버리 프로썸 같은 혁신이 한국에 뜨기 스폰서 라인은 전이죠. 심지어 한국에 팔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 그냥 당시에는. 저는 보그에서 그냥 기사로 봤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는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프로썸은 사실 그 카메라시 카즈어랑 김상혁 씨가 입은 버버리 보고 본 사람들은 뭐 버버리 알고. 디자이너가 누군지 알게 뭐야. 누군지 맞아요. 모르지 사실은. 네. 그런 브랜드도 아니었고 사실 디자이너가 강조되는 브랜드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너무 원포인트 매치를 하기 좋은 아이템이고 그러면서 사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유행을 시작합니다. 버버리가. 그 개인적인 어떤 일화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여행을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구매 대행이 있었어요. 다음 카페 같은데. 근데 팔웨이도 있었지 않나요? 맞아요. 피레이도 막 시작하고 피레이 있었고. 맞아요. 네. 제가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버버리 구매 대행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주인장이 좀 특이한 분이 있었던 카페에 저도 가입해가지고 이제 바지도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버리 런던을 샀습니다. 블루블랙을 안 좋아해서. 근데 그랬는데 그 2002년 월드컵 그 열기가 고조됐을 때 이분이 어떤 딜을 겁니다. 회원들한테. 16강 올라가면 할인하겠다. 얼마어치를 쏜다. 그냥 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4강, 8강 뭐 다 있었어요. 오 장난 아니었네. 근데 거짓말처럼 4강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거짓말 같았어. 그리고 그분의 인생도 거짓말이 될 수 있었죠. 음. 그렇지만 그분은 진실을 지켰습니다. 다 뿌렸어요? 공지를 이렇게 띄웠는데 진짜로 정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근데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간지가 있는 양반이네. 예. 막 지킨 거지 그거를. 할인도 엄청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분 소식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타격에서 카페 이름이 뭐였어요? 벗어나지 못했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만큼 이제 그 버버리가 인기가 많았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버버리 블루라벨,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 디자인적 특징도 조금 한번 살펴보자면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버버리 체크를 정말 10분 활용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버버리 체크를 바꿨어요. 그때는. 네, 그게 조금 다른 점이죠. 짜잘하게 바꿨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클래식 체크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말하자면 기존 버버리 매장에서 보이는 굵직굵직한 버버리를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약간 저거 너무 좀 올드한데? 너무 좀 아저씨 뭐 이런 거 아니야? 아저씨 아줌마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얇게 만든 것들이 블루 블랙 라벨에서 한국에 살 수도 없는데 나오니까 이제 말하자면 길 가다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보는 거죠. 제 블랙 라벨이 있구나. 맞아요. 블루 라벨이 있구나. 또 블루 라벨은 말 그대로 그 파란색 라벨이 여기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 말이 여기 파란색이었고 검정색이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김상혁 씨가 보면은 이제 되게 이렇게 서구적인 체형이라 그럴까요? 맞아요. 얼굴 작고 얼굴 작지라고. 길어가지고 프로포션 좋고. 이렇게 뭐 슬림핏으로 나온 일본 핏에 뭐 이런 것들 잘 어울렸죠. 이 무렵에도 어떤 좀 남자들의 그 멋있는 몸이라는 거의 기준이 약간 이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게 전환기였던 게 이전까지 이제 머스큘리나 이제 차성원 타입의 이제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근데 이 무렵부터인가 이렇게 좀
얇고 호리호리한 남자들에 대한 이제 각광이 좀 시작됐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뭐 김상혁이라든지 강동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설의 그 누구죠? 그 이수혁이라든지 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배정남 아저씨도 맞지 않아요? 배정남 아저씨는 또 그런 체형은 아니긴 아니었는데. 아저씨는 아닙니다. 아니, 아, 형이에요? 네. 형도 아닌데 나한테. 저보다 한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배정남은 그 까라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수혁 이 까라는 아닌데 이제 그 캐릭터가 시대긴 좀 했죠. 거의 이제 인접한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버버리 그랬고 리바이스 얘기는 또 리바이스는 제가 좀 털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버버리처럼 이렇게 길게 털지는 않고요. 아니 길게 말을 못해서 짧게 한 거예요. 자, 저 끝났나요? 좀 더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하시다면 자, 리바이스도 그때 한참 인기를 얻었었는데 주로 인기를 얻었던 거는 이제 타이번이라는 제품군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드 진이라는 이제 제품군이 좀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뭐 지역에 따라 뭐 실버 탭이라든지 오렌지 탭이라든지 뭐 501은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없었어요. 501의 인기는 나중에 시작됩니다. 맞아요. 이 다음 타임에 이제 시작되는데 근데 타이번은 일단 디자인이 이제 디테일에 되게 신경 쓴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타이번은 누가 봐도 타이번 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막 부츠컷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색감도 달랐어. 인디고에. 인디고의 색감도 다르고 또 스티치가 좀 더 굵게 들어가고 그래갖고 뭔가 이제 좀 과시적인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트루 릴리전 느낌도 살짝 나고 맞죠. 트루 맛이 좀 나죠. 음. 그랬는데 그 엔지니어드진은 진짜 되게 혁신적인 그런 바지였었어요. 청바지에서 오고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그런 테크웨어들의 어떤 선족격으로 엔지니어드진이 있었다고 그렇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그 바지가 돌아가요. 바지 엔지니어드진 뭐 최근에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지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 심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렇게 되게 독특한 그런 맛이 있고 입체 패턴이죠. 원단 맛이 또 이제 또 좀 특이해요. 다르고. 그 기존에 이제 그냥 그 리바이스 청바지들은 그 실이 되게 두껍고서는 그러고서는 그냥 면실 그냥 그 코팅 안 한 거 쓰고 그랬었는데 엔지니어드진은 이제 막 코팅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원단 맛도 되게 재밌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사람들한테 혁신적인 맛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전설적인 광고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그 기무라 타쿠야가 웃장을 까고서는 엔지니어드진을 입고서는 춤을 추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 광고 자체가. 그러면서 엔지니어드진이 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막 온갖 유명한 사람들 스트리트 패션 막 이런 거에 이제 다 이제 엔지니어드진이 노출이 되면서 저게 멋있는 건가 보다, 간직인가 보다 이런 거가 이제 일본 안에서도 이제 좀 이제 퍼져 나갔어요. 그걸 보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당시에 뭐 김상혁이라든지 뭐 신정환이라든지 이런 뭔가 그런 이제 패션의 리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그러니까 AP로 이렇게 디비전이 나눠져 있고 그게 당시 그 리바이스 디비전이 재밌는 게 재팬 디비전이 따로 있고 그 AP 디비전이 따로 있었어요. 네, 아시아 이게 포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 시장을 AP만큼의 이제 큰 이제 그 시장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디비전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두 디비전이 주력으로 미는 제품이 달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은 엔지니어드진을 이렇게 밀다 보니까 엔지니어드진이 많이 깔려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리바이스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제 엔지니어드진이. 그래서 이거 역시 아까 그 버버리 블루라베 이런 것처럼 구매 대행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이제 엔지니어드진을. 그래서 그것도 뭐 되게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중심축 중에 이제 김상혁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위에 뭐 나이키 트랙탑 같은 거 있고 그 아래 이제 엔지니어드진 있고 이너로 뭐 바버리 같은 거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셋에 엔지니어드진이 꼭 들어가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게 이제 또 굉장한 인상을 줬죠 젊은이들에게. 국룰이었죠. 국룰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사실 2010년도 이 정도까지 그랬는데 유럽이나 뭐 미국의 브랜드들 중에서 한 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브랜드에 굉장히 머저리티를 일본 내수만 겨냥하고 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일본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었어요. 맞아요. 당시는 진짜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 여행 가면 다른 옷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쇼핑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다른 데 있었죠. 없는 것들이 지금이랑 있긴 다르죠. 했죠. 네. 그래서 그게 그 제품 개발에도 그러니까 타이원
이게 타입 1은 말 그대로 이름이 타입 1인데 타입 2가 엔지니어드진이에요. 원래 그 시리즈상. 그리고 타입 3로 N3BP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건 완전 개망했죠. 개망 거기서부터 타입질을 안 했죠. 타입질을 안 했죠. 타입질을 안 했어. 타입질을 안 했죠. 근데 타입 3까지 나오게 됐었던 그 거기에는 일본에서의 타입 2가 정말 히트를 친 게 그게 되게 주요했었고 그래서 타입 3 기획하는데 일본의 영향력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랬는데 타입 3는 아무튼 개망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둘보다는 조금 늦어가지고 팔로워 입장인데 저는 그 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태원에서 이제 형들한테 혼나가면서 힙합 패션을 입었거든요. 혼나가면서 입었어? 항상 혼났어야 됐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혼나는데 로카웨어 이런 것부터 해서 저 이니치까지 입었거든요. 이니치가 이제 NIC를 했던 건데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이거저거 보다가 그러니까 힙합 패션을 보려고 보다가 버버리 블루라벨 블랙라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즈재팬이라는 사이트가 그때 아마 카페 출신 누가 아마 홈페이지로 커뮤니티도 만들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했고 그러면서 힙합퍼도 사실 그런 옷들을 팔았었어요. 그렇지. 버버리나 폴스미스 이런 거 일본 구매 대행을 힙합퍼에서 실제로 팔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그 무렵에 떴었던 게 뭐 무신사나 힙합퍼나 이런 이제 시작이었죠. 웹 커뮤니티들이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또 올라왔고 뭐 그 당시에 뭐 보나피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도 보나파이드가 있었어요? 그때 그 무렵이에요. 몇 년에 이제 좀 딜레이가 그쵸. 있긴 한데 그 이후로 약간 몇 년 하긴 후죠. 디오로 뭐 팔았어. 그랬었고 자 그때 그 전설적인 광고를 추억하면서 20주년 기념인가 25주년 기념인가로 해가지고 올해인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네. 그래갖고 이게 나왔죠. 새로 이제 그 똑같은 컨셉트로 해가지고 김바 타쿠야가 이렇게 엔지니어 드진을 입고 춤추는 그런 광고를 하나 또 내놨습니다. 근데 반응은 그때처럼 이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쵸. 인기가 없었죠. 추억팔이지. 사실 그때 진짜 대단했어요. 광고뿐만 아니라 이 옷 자체도 그렇게 많이 안 팔렸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좀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엔지니어드진 기무라 타쿠야가 정말 아이코닉한 광고를 찍었고 작년에 새로 나온 그 엔지니어드진 이제 리에디션의 캠페인 글로벌 광고는 우리 방송의 게스트가 모델입니다. 저 누구죠? 우석 씨. 네. 모델 이우석. 그냥 만났을 때 나 없었지. 맞아요. 없었지. 송인이랑 같이 나왔죠. 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아디다스 유로파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아요.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린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지 있어요. 저지인데 이제 국대 저지거든요. 이제 그 각 국가들 이제 아디다스 스폰서링을 받거나 라이선스를 했었던 이제 국가들의 이제 그 저지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영국, 신영국, 뭐 폴란드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본도 되게 유명했어요. 일본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시리즈들을 이제 그것도 사실 근데 그 일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그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필이죠. 젊은 애들이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유로에서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메이저는 아니었고 일본 애들이 이제 했었죠.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이 김장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트레이닝을 이제 가벼운 이제 그 옷으로 이렇게 입고 다녔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었어요. 저는 아디다스 그런 트레이닝의 역사상 그렇게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던 적이 있었던가 싶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희소한 그런 컬러링들 뭐 진짜 대표적으로 구형구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뭐 있었는데 구형구하고 또 엄청 비싼 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막 트레이닝 쪼가리 그 웨어 상의 하나에 막 50만 원 이런 거에 이제 리셀 프라이스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 때문에 사실 버버리 블루라벨 블랙라벨에서도 추리닝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버리 추리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영국에서 그때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영국 버버리에서는 안 나왔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 그 바지 그런 거 막 입고 그랬거든요. 또 영국 버버리는 생각보다는 좀 보수적인 그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베일리의 초기니까 베일리 집권기 초기다 보니까 진짜 장기 집권했죠. 진짜 오래 했죠. 몇 년 했죠? 10년 정도. 10년 넘게 했다고 나는 그때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크리스토퍼 베일리 네. 거의 20년 가까이 했죠. 진짜 그러다가 뭐 우리나라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플러스업 매장도 생기고 뭐 이렇게 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
김상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니폰필을 다 이제 먼저 받아들이고 이제 띄었다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아 니폰필 대장이구나. 아니에요, 좀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리본필 전문가의 의견 어떻게 했어요? 니폰필 하면 우리 홍석호지. 안 입었잖아요 실제로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김상혁 씨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룩들은 명품과 캐주얼 브랜드들 당시에 섞었던 그런 룩들은 그냥 강남 룩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때 강남 룩은 보수입니다. 보수군요. 그리고 니폰필은 강북이었구나.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니폰필은 진보입니다. 아 같은 지역 안에서도. 네. 근데 강남 강북으로 나눌 수도 있기는 해요. 저는 그 당시에 진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 니폰필 맞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입고 갔더니 이거 뭐 입었어요 그때 그러면? 니폰필이라고 니폰필은 뭐였어요 그때? 니폰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입고 싶은 걸 입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었는데 본인 국적이 일본이야. 어쩔 수 없지. 뭐 입었어요? 뭐 입었는지 들어보자 궁금해. 일단 기억이 나는 거는 그 거평프레아 타운 그 구제 네. 시장 파는 데서 참고로 그때는 엄청 말랐었거든요. 네네. 60kg 때. 네네. 그 진짜 되게 타이트한 그 얇은 패딩 셔츠를 샀어요. 갈색. 네, 그래서 그 버튼 다운으로 되는 그 스키 점퍼 같은 데 들어가는 그거를 입고 헤어를 일단 그 펌을 하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왜냐면 그날 기립박수 받았거든요. 아 멋있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저는 그 강남에서 이제 초중고를 나왔는데 그 펌도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호일펌이요. 호일펌. 근데 그걸 하고 부보스카 요스케라고 그쵸.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아이콘이 있어요. 그 사람 스타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구제에 눈을 떴습니다. 아. 그때는 빈티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구제라고 했어요. 구제. 근데 그러면서 그 신발은 아마도 그 아디다스 아울렛에서 구매한 볼링 슈즈를 신었었고 그리고 바지는 저희 아버지가 그 석탄공사에서 잠깐 일을 하셨어가지고 그 실습할 때 나갈 때 입는 광부 바지 이겠지. 그거 입었어요. 염색한 거. 아빠 바지. 오지게 빡셌구나. 진짜. 아방가르드였네. 장난 아니네. 저 그때 그 압구정동 이제 그 집 앞이니까 돌아다니면 막 사람들이 피하고 그랬습니다. 피할 만하다. 거렁뱅이 새끼 좀 근데 진짜 이런 느낌으로 피했어요. 뭐 철수야. 왜냐면 공부 그때-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이런. 그때 제 베프는 펑크였거든요. 빡셌다. 그때 제 친구는 펑크였거든요. 아. 걔네 집에 가서 이제 막 누워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비누물 이렇게 하고. 걔는 진짜 비누로 머리 세우는데 인생을 바친 애였어요. 네, 그리고 엄청 큰 호피 코트를 입고 둘이 돌아다니면 지금 뭐 하세요 그분은? 그 친구가 그 구정고등학교 밴드부 부장이었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요. 네,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그 머리는 비누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제 또 그만큼 싸고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 그치. 없어요. 이제 그 세우는 게 그걸 한 다음에 말려요. 그냥 그 비누의 그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로. 그러면 머리가 아 그 비누가 딱딱하니까 딱딱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갖고 새로운 거 옛날 많이 배운다. 홍루에 가면은 거기 그 미끄럼틀 옆에 앉아 있는 그 애들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다 그게 비누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아무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물론 김상혁 씨가 이걸 본다거나 나중에 나오면은 뭐 반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의 룩이 아주 센세이션하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류 패션의 아주 정확한 스타일 리더였어요. 강남 보수 주류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그 룩들은 예를 들어 요즘은 막 좀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패션들을 입고 다니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 뭐 부모님 만날 때 입는 그런 거랑은 또 좀 차이가 있는 말하자면 그때는 좀 바꿔 입어야 되는 그런 룩들이 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룩은 그 버버리와 구찌와 페라가모와 그런 것들이 점철된 그 룩은 부모님하고도 같이 먹을 그냥 수 있는 거네요. 강한 유학생 룩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 참 건실한 친구구나 그런 느낌의. 근데 이제 센스도 있네. 약간 이런 룩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뭐 재팬필이니 뭐 디콘필이니 그 흐름의 무리들은 사실 무신사 같은 커뮤니티에 흡수됐다고 봅니다.
하긴. 그들이 아니구나. 아니죠. 다른 존재죠. 그래서 그 시절에 저도 버버리 블루라벨 블랙라벨 하다가 재미없어져서 스페셜 소스 뭐 이런 거 알게 돼서 스트릿으로 넘어갔죠. 스페셜 소스. 스페셜 소스 아주 그 스트릿 짭 팔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쯔보. 쯔보! 아니 쯔보는 그래도 그 리얼이었죠. 아 그죠. 예. 쯔보가 진짜 근데 카시나보다 쯔보가 더 컸다는 기억이. 맞아요. 쯔보가 더 컸어요. 그래서 쯔보 그 자체 PB 브랜드들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역시 한국 브랜드를 폄하하는 맞아요. 뉘앙스가 네. 있었어서 잘안 사쿤이라는 됐어요. 의지 같다고 했었어. 그래 사쿤 그 빅뱅이 사쿤 뒤늦게 입었는데 또 띄우고 막 마스크 그랬었잖아요. 때문에 엄청 떴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라이플이 대단한 게 그 알아봐가지고 라이플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브랜드인지 외국 브랜드인지 몰라가지고 애들이 입고 막 이러면서 그랬죠. 맞지. 그래서 막 인터넷에 지금도 떠돌아다녀요. 이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라고 왜 사쿤이 들어있고 막 그런 게 들어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녹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얘기를 해봐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김상혁은 강남의 아이콘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장혁과 함께 뭐 0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룩을 많이 누렸었죠. 즐겼었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른 아이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아이콘으로 들어오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한 40분부터 통화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네네, 완전 괜찮습니다. 네, 진짜. 죄송해요. 네네. 네네네. 괜찮으세요 지금은? 네, 지금 딱 좋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될지 여쭤봐 주시면. 네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저는 서울 패션 라디오의 이승준입니다. 네네네. 네, 오늘 사실 김상형님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 남자 패션에 대해서 막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촬영으로. 예. 네, 1차로 우선 저희끼리 이제 2000년대 초반 남자 패션들, 한국의 남자 패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는 상형님의 그 당시 패션이 이제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강남 캐주얼 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행하던 거와 또 이제 해외 라인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데서 제가 메리트를 느껴서,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일본 라인, 한국 라인, 또 해외 라인이 달라서, 또 한국 라인은 조금 식상한데 해외 라인은 예쁘게 된 게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구매대행이나 이런 게 유행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네네. 그래서 남이 입지 않는 나의 한국에 유행하는 브랜드 찾다 보니까 브랜드지만 다른 라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네, 블루라벨이나 블랙라벨이나 리바이스. 네네네. 그리고 네, 리바이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그런 거와 또 이제 좀 제가 이제 명품이랑 네네. 또 스트릿이랑 좀 섞어서 잘 입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승준님이 정의해주신 일본 영향을 받은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강남 캐주얼룩. 네네. 강남 캐주얼룩. 네, 그것도 되게 공감이 되는 네. 정의인 것 같아서. 네. 네. 사실 그 당시에 니폰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완전한 립본필도 아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지내던 곳에 이제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이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제가. 네네.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유행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그게 이제 또 제 지나갔던 그 동네가 이제 강남 쪽이니까. 강남 쪽이셨군요. 저 잠실인데. 잠실이시구나. 네네. 네, 잠실인데 이제 학교는 그쪽이 활동 때문에 동대문 쪽으로 가긴 했는데. 네네. 근데 같이 이제 지내는 친구들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이제 한국은 유행이 서로 비슷하게 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했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당사자인 상영님께 듣고 싶어가지고 혹시 다음 주 주말에 괜찮으실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출연해 주실 수 있을지.
연장이요? 네네. 네네. 아니, 인수한테,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네.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 같은 건 너무 갑작스럽게 있어서 제가 일정을 못 맞췄는데, 네네, 맞습니다. 다음에 언제인지 미리 알려주시면은, 네네. 제가 한번, 네. 괜찮으시 어쨌든 친구니까 인수랑도 가까운 친구라서, 네네. 네, 괜찮으시다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정 같은 건 제가 카톡으로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걸로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아니, 폼이 됐나 모르겠네요. 약속까지 제가 따고 싶어가지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좀 잘라서 쓸 부분 있으시면 네네. 통화하는 거. 네네. 어차피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얘기하신 거 같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나오셔서 이제 디테일한 거 다 여쭤볼 거여가지고, 네. 네네네. 섭외하는 상황을 찍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약간 티저처럼 약간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못 티나요, 제가? 아니, 근데 사실, TV에서는 이런 걸 물어봐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패션을 포커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막 따라 입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네네. 이게 이제 TV에서는 좀 남자 패션 이런 거보다 여성 뷰티, 여성 패션 이런 게 워낙 시장이 크니까. 맞아요. 관심이 없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